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강원도 감자 좀 사주자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감자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쌓여있는 감자가 무려 7,000톤, 킬로그램수로 따지면요, 거기다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됩니다. 70만 킬로그램 있죠. 10kg씩 산다고 치면 7만 명이 사줘야만이 다 매진이 됩니다. 우리 국민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이 다 사주신다면은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자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감자 먹어봐서 압니다만은, 해봐서 압니다만은, 그 이명박 스타일인데, 감자전 정말 맛있습니다. 몸에도 좋고요. 정말 완전 식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033-120으로 전화하시면은 강원도청 뭐가 나오는데, 거기서 감자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10kg에 12,000원. 많은 애호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데 맛있는 반건씨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감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합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지금 국내 최대의 협동조합으로 발돋움했습니다마는 조합원 숫자 여전히 모자랍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에는 가입자 수가 하루 100명이라는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주변에 조합원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형편 어려워서 아직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출자금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의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즉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상단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전화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예. 박근혜 시계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절대 안 된다는 걸 저희가 가서 몇 번이나 부탁을 해서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냈다. 아무데나 쓰지 말고 좋은데 잘 쓰셔서 당의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6월 4일 지방선거죠. 잘 안 되면 우리말 맞다나 개털이다, 개털.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 라면서 시계를 5세트, 즉 10개, 남자 5개, 여자 5개, 10개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선관위로부터 주의 공문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 공포스러웠던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당의, 집권당의,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정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6월 4일 지방선거 잘 안 되면 우리 개털이다.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강화할 발언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정권을 내놓았다고 해서 지방선거에 졌다고 해서 공포의 생활을 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인간이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실이 정말 공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권 오늘 처음 선택한 칼럼은 정석구 논설위원실장,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의 경제에 관한 칼럼인데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경제 쏠림이 바로 우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보도된 삼성 현대차 그룹 쏠림 현상에 대한 반응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만큼이나 다양했다. 통계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해법까지 제각각이었다. 삼성 현대차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를 응축적으로 보여준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2012년 매출액 합계는 476조 원으로 규모만 단순 비교할 경우 국내 총 생산의 35%에 이른다. 이 비율이 2008년에는 23.1%였던 점에 비춰보면 두 그룹으로의 쏠림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경제 쏠림 현상이 이처럼 심해졌을까요? 그 원인을 정확히 계량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대기업 편향적 경제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의 고환율 정책이나 감세 정책은 재벌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연평균 2.9% 대단히 부진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삼성그룹 매출액은 51.7%나 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76.2% 증가했습니다. 또 이 기간 중 삼성전자의 세액 공제 금액은 무려 6조 7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자는요, 이 액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세액 공제액의 16.7%나 됩니다. 이런 정책적 배려 외에 휴대폰이나 자동차 등을 세계 인류 제품으로 만든 해당 기업의 피나는 노력도 기업 성장에 큰 기여를 물론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너무 심한 거죠. 경제가 삼성과 현대에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것, 우리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있다. 지난해 경향신문이 국내 500대 기업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이들 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53.7%였다. 그런데 이를 20대 기업으로 압축했을 때는 49.9%로 줄었다. 대기업일수록 총 부가가치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물론 대기업일수록 자본 투입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다. 하지만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소득 분배율이 60에서 7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낮은 건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경우 기업 수익 증대가 노동자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더 이상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재벌들 돈을 100원을 벌어들이면 그중에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 재벌이 돈을 번다고 해서 더 이상 일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간다 하는 이런 낙수효과 엉터리라는 얘기죠. 대기업 쏠림 현상 심화는 결국 노동소득 분배율, 결국은 벌어들인 돈을 노동자들에게 주는 그 돈, 노동소득 분배율을 저하시켜서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소비가 위축됩니다. 아니, 돈을 버는 다수가 돈을 적게 벌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죠. 소비 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들의 소비가 줄고 전체 소비 또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 쏠림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음은 이를 입증합니다. 경제 성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의 최근 경제 성장률은 그런 식으로 둘러댈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2012년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2.0%까지 하락했는데 경제 규모 10위권인 나라의 성장률 순위가 세계 100위권 밑으로 추락했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깊이 고민하나 마나 너무나도 재벌 위주로 그리고 극소수의 최상위 기업들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경제 구조가 결국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위스나 대만 잘 나가요. 경제가 어려워도 잘 나가는 편입니다. 왜? 거긴 중소기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고용을 흡수하는 것도 중소기업이고 그 나라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다 죽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만들 것 같으면은 재벌이 약탈적으로 뺏어가는가 하면은 재벌들은 좋죠. 인재들도 어떻게 하면은 그 1%도 안 되는 재벌 기업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 온갖 스펙 쌓기에 골몰하고 그렇게 해서 재벌 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거기에 안주하는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의 동력을 그리고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삼성 현대차 쏠림 현상이 이슈화되자 우리 사회는 이념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내보였다. 보수 쪽에서는 제2, 제3의 삼성 현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장밋빛 해법을 제시했고 진보 쪽에서는 삼성 현대차 쏠림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재벌 눈치를 보는지 머뭇거리며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선 경제 쏠림 해소는 요원하고 그 폐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네. 우선 박근혜 정부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기형적인 재벌 체제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 쏠림 심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재벌을 사랑하는 이명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불행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의 올리브 스프링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단항구의 신화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의 목적은 공정한 언론, 일단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조합원 모집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목적은 조합원을 모집해서 진정한 올바른 공정한 TV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TV방송 어려워요. 돈 많이 듭니다. 조합원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은 물론 TV가 제대로 서면은 라디오 역시 공정한 하나의 언론으로 나아갈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라디오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조합원 배가에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철수 제3의 신당을 지방선거 전에 만들겠다. 여기에 묻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묻혔습니다. 교과서 문제인데요. 교과서에 대해서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역사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이념 논쟁으로 변질됐다고 규정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안철수 의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 대한민국을 반으로 분열시키는 문제에 대해 양쪽 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생각이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 문제를 갖고 싸우는 두 진영 다 나쁘다. 양비론이죠.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큰 파문을 잔잔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문당한 것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적어도 민주주의 상식과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 제대로 선 상태에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상식과 인권의 보편 원칙을 깬 사람들, 또 그걸 깬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자체를 분열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역시 안철수가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번 교학사 교과서 파문은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명징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 기득권의 논리로 미화하려는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특권 기득권층에 유리하도록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데 대한 문제제기였는데 그걸 양변으로 보는 안철수의 천박한 역사식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김종철 한겨레 선임기자의 안철수의 미래 역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회창 모델도 선택지 중 하나였다. 이회창은 대쪽 판사 출신에 국무총리 시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맞짱을 뜬 대가로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의 러브콜을 받은 그는 신한국당을 택했다. 신한국당의 15대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후보를 거머쥐었다. 정당 바깥의 새 인물이 단시간에 기성정당의 중심 인물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네, 이회창이 물론 김영삼의 임기 말 실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정치권 바깥에 있던 신인이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직을 쟁취해낸 사례였죠. 안철수 역시 그것이 가능했을 겁니다만 그걸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도전에 실패했던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회창처럼 민주당을 쉽게 장악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대중적 인기 등으로 미뤄볼 때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는 확실할 것이다. 실력과 운이 따르면 두 차례 집권 경험이 있는 정통 야당을 고스란히 인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회창 모델 대신 자신의 당을 만들어 대선에 도전하는 김대중 모델과 문국현 모델을 택했다.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해 은퇴했던 김대중은 1995년 7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정계에 복귀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단숨에 제1야당이 됐으며 1997년 대선에서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는 바탕이 됐다. 안 의원처럼 성공한 CEO 출신인 문국현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부상했다. 그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영입 제안을 거부하고 창조한국당을 만들어 대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2008년 18대 총선에도 독자 깃발을 들었다. 하지만 지역구 한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 데 그친 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9년 유죄 판결을 받고는 정계를 떠났다. 문국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엉터리였습니다. 진짜 엉터리였죠. 네, 다른 것도 아닌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이재호 의원의 지역구에서 승리했던 것이 오히려 권력의 눈밖에 나서 어거지로 선거법 위반을 밀어넣어서 쫓아내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죄 판결을 받고 정계를 떠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진짜 유죄는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문국현 모델 그리고 김대중 모델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제3의 정치 세력으로 기존 야당을 누르려는 시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는 성공했습니다마는 문국현은 실패했죠. 새정치구현과 백년갈 정당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빼면 안철수 신당은 결국 안 의원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이다. 인기 없는 민주당에 몸담은 뒤 이를 고치고 바꿔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당을 만들어 새를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앞으로 목격해야 할 일은 야권 내부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입니다. 안철수 의원 처지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을 찌그러뜨리거나 없애야 합니다. 안철수 신당의 과제는 1차적으로 민주당과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낼 뿐 아니라 야권 연대는 없다고 벌써부터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호남을 다지고 개파 단합을 모색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부, 1차적인 승부는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습니다. 민주당이 왕창 깨지면 안철수 신당으로 움직이는 현역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전하거나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도 반타작 정도만 하면 신당으로의 급격한 이동은 없을 겁니다. 어느 경우든 안철수 신당의 미래가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처럼 단기간에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대중처럼 탄탄한 지역 기반 없습니다. 리더십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국현 모델처럼 되지도 않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여전한 대중 지지도를 고려할 때 신당의 선거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야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겁니다. 결국 2016년 총선 때까지 승부가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힘싸움이 길어지는 동안 야권 기반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에 치고는 2017년 대선에서는 물론이고 대선에서 안철수도 민주당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철수 신당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자 세력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이 서로 모순적인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안철수 신당이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일 겁니다. 안철수 신당이 한국 정치를 바꿀 태풍으로 등장할 것이냐 아니면 미풍으로 그칠 것이냐 하는 것은요. 결국은 민주당과
경쟁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느냐? 여권에게 판사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데 달려 있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판단 잘못하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게시판에 정저했다고 밝혀주신 무도식님, 무위도식이 아니고 무우도식이래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푸른솔님 역시 정지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게 됐다면서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이 저조하면 정자를 많이 하면 됩니다. 정자가 저조하면 조합원 가입이 늘면 됩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낮 12시부터는요, 조합원 모집을 위한 특별 생방송을 합니다. 뭐 저도 한두 시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합원에 방금 가입해 주신 최전방님. 최전방이면 어디지 북쪽에 계시나? 예, 감사드립니다. 최전방 하면 주로 철원, 원통, 양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했던 그 인제 양구가 최전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춘천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리고 44번 국도죠, 아마. 그게 포장이 되는 바람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는 이야기는 정말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설악산 아주 자주 가는데요. 항상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설악산 길의 변천사를 가는데 요즘 가보면은 진짜 격세지감이 들더라고요. 조합원 최전방님 가입하셔가지고 잠깐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예. 그 안철수 의원의 역사인식은 진짜 문제가 많아서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명욱 교수가 제대로 짚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앞장서서 교학사, 교과서 파문을 가지고 좌익사관, 우익사관 하면서 사관을 양분시키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거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를 교육하려는 어불성설의 폭거가 바로 교과서, 교학서 파문인데, 이것을 보수 언론이 좌익사관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이데올로기 문제로 매도하는 그런 구도에 안철수 의원이 말려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치 지도자가 다른 문제도 아닌 역사의식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말려든다면 자격 없는 겁니다. 저도 큰 실망했어요, 사실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실망하는 게 아니니까 안철수 의원이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문제는 주의 깊은 대처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이런 지적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겠다. 이게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똑같은 공약을 했어요. 뭐 기초선거, 즉 뭐 군의원, 구의원을 뽑는데 혹은 시장 군수를 뽑는데 정당이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천을 폐지하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실제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했으면 최소한 지키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다가오니까 야, 기초선거 공천 폐지하면 우리가 불리해.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약을 철회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철회하려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도 당론으로는 확정하지는 않고 최종 결론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겼다. 공약 파기에 따른 비판을 피해가려는 술수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해명과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철회하는 명분으로 위헌 가능성을 꼽는다. 근거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다. 위헌 논란은 공약을 할 당시에도 제기된 것이다.
실제 공천제 폐지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새누리당이 새삼 위헌을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대선 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가? 알고도 공약을 했다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새누리당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사례가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은 기초공천, 기초선거 공천 폐지, 정당 공천 폐지 문제도 역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의 사설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은 장단점 찬반이 엇갈린 사안이라는 거죠.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비리 만연, 지역주의 심화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천제 폐지는 책임정치 훼손, 지방 토호 득세,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공천제 유지와 폐지 어느 쪽이든 득실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야가 공히 지난 대선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한 것은 공천제에 따른 피해가 더 도드라졌고 그 차단의 방점을 찍은 때문입니다. 그때와 지금 사정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이제 와서 공천 폐지 불가를 내세우는 것은 기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재보선 때만 해도 기초단체장 공천을 포기하며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그런 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오로지 6월 지방선거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정당 공천을 없앨 경우 수도권 등에서 다수인 민주당 출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유리해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권 후보 난립으로 불리하다는 그런 계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유불리 탓에 정당 공천을 고수하겠다면 응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솔직하게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직접 사과하고 공약 파기의 이유와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무런 해명과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공약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 더는 번복할 공약도 별로 없을 정도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으면 사유를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네, 진짜 아무런 해명과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공약을 뒤집는 일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더 번복할 공약도 이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마저 나올 지경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의 그간 행태나 새누리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이런 점들을 보면은 절대 집권당이 돼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새누리당 황골 탈퇴하고 뭔가 큰 반성을 해서 새롭게 거듭난다면 또 다르겠죠.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씨를 모시고 있는 홍위병 정당 새누리당은 정말로 지지받을 가치가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게 나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선거 앞두고 참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똑같이 치러집니다. 근데 교육감 선거 이거 골 때려요. 이건 국고 보조금도 안 받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1인당 평균 11억 정도의 돈을 쓴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개판 5분 전이에요. 예.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한복 잡자 이런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지적했습니다. 정치권 행태 뺨치는 교육감 후보의 출판 기념회라고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출판 기념회가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그제 열렸던 행사에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출판사 측이 준비한 2천여 권의 책이 모두 판매됐다. 교육 전문가로서 그동안 수십 권을 책을 내면서도 열지 않던 출판 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연 이유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때문이다. 자신의 교육 철학을 알리고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활용하자는 의도였을 게다. 문용린의 행복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은 교육감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각종 교육 정책을 나열하고 있어 시교육청 보도자료 모음집을 연상케 한다. 네.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 공개 의무도 없습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 모아 헌금을 내게 하는 폐습이라는 지적도 숱하게 받아왔습니다. 문용린 교육감, 보수교육감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출판기념회에는 2,000권 책이 금세 동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의 취재 일기에 따르면 책값으로 참석자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억 원 이상 모은 셈이라고 합니다. 참석한 한 사람은 세금 고지서와도 같은 초청장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 교육감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교육계 인사들의 출판 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출판 기념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인 교육계 인사가 수십 명에 이른다. 한 지역에서는 벌써 5차례나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유력 인사들이 초청장을 보내면 의뢰 입장에 있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봉투를 내고 눈도장을 찍고 오는 게 출판 기념회다. 모금 액수 제한이나 회계 보고 의무가 없어 정치 자금을 편법으로 모으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많다. 정치적 중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기존 정치권의 악습을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선거보다도 더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마저 돈에 물드는 이유는 과다한 선거 자금이 주요 원인입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평균 지출액은 11억 5,600만 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평균 선거 비용보다 많았습니다. 후보 1인당 평균 4,600만 원씩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정치 선거, 돈 선거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총, 정교조, 사실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대변하는 교원단체입니다. 그 교총과 정교조가 진작부터 입을 모아서 교육감 선거는 완전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관위가 주관해서 홍보 및 선거운동 일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돈 선거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감 선출은요, 임명직 부활 같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방식을 끄집어낼 게 아니라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짚어보면은 한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가입해 주신 발바닥님 조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